성지를 간 적이 있었어요. 3, 40대 사람들은 대체 사람들을 어디서 만날까? 연애는 어디서 할까? 불륜의 성지라고 하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부부관계 불만이 있으면 어디서든지 바람을 피울 수 있는 게 남자 여자더라고요. 당근으로도 커뮤니티가 있고 당근으로도 바람을 피시니까 동네에서 가깝게. 그래서 남녀가 모일 수 있고 서로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그런 모임이라면 어디서든지 성지가 될 수 있더라고요. 성욕이 높은 여성에게 공통으로 나타나는 심리적, 신체적 핵심 특징이 있나요? 이 성욕이라고 하는 게요, 영향을 주는 요인이 호르몬, 그리고 호르몬 중에서도 테스토스테론 하고요, 에스트로겐 주기, 그리고 배란시기, 이 세 가지거든요. 그래서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게 사실 여성도 남성 호르몬이 나오면 그러면 성욕이 좀 강해지고요. 또 하나가 에스트로겐 주기 때문에 배란시기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성욕이 높아지는 시기가 월경을 중심으로 앞과 뒤에 하루 이틀이고요. 배란기가 딱 되었을 때 배란기 중에 하루 이틀 정도가 성욕이 되게 올라오는 시기예요. 그래서 여자가 성욕이 높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런 시기적인 게 있고 그리고 경험적인 게 있어요. 근데 시기적인 건 호르몬이지만 경험적인 건 뭐냐면 의외로 한국 여자분들이 성과 관련해서 오르가즘을 느껴본 적이 없는 여성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오르가즘을 제대로 느껴본 적이 있다. 그러면 그 경험 때문에 성욕도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오르가즘을 경험을 해본 적이 없다. 그러면 성욕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근데 오르가즘을 굳이 느껴보지 않더라도 성욕이 올라오는 시기는 호르몬 때문에 생기는 그 시기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되게 재미있는 연구가 또 있어요. 만성 스트레스가 높으면 성욕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으면 성욕은 떨어지고요. 안정감이 있으면 성욕은 높아진다. 즉, 안전한 관계일수록 성욕이 높아진다라는 거고요. 이 애착 연구에서도 성욕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안정애착인 경우에도 성에 대한 욕구를 잘 표현을 해요. 안정애착이신 분들이. 그리고 친밀감을 느꼈을 때 성욕이 올라가거나 성욕에 대한 표현을 잘하는 거죠. 근데 회피애착이거나 불안애착이면요, 이 애착 유형 때문에도 욕구를 억압하거나 과잉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불안애착인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과잉이 돼서 성욕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성분들 중에 보면 불안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이 외로움도 많이 느끼고,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 바람 잘 핀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바로 요거하고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착 유형으로도 그 사람이 성욕이 많은지 없는지도 알 수 있고요. 불안애착 중에서 집착애착 쪽이나 불안 쪽에 강한 사람들이요, 실제로 성욕이 높지 않아도 성으로 상대를 붙잡아 두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불안이 높은 사람들이 성을 활용을 해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한다. 그리고 또 성욕과 관련해서 되게 중요한 세 번째가 뭐냐면 자기에 대한 자아상, 자기에 대한 이미지가 좋은 사람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성욕에 대해서 자기 표현이 되게 명확해요. 성욕이 높아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나에 대한 자신감, 자존감이 높으면 그것과 함께 나의 성욕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부정하지 않는 거예요. 부정하지 않기 때문에 성욕이 높더라도 오늘 같이 있고 싶어라든지 그럼 자기 표현을 잘하게 되거든요. 근데 남성분들은 좀 어떻게 헷갈려 하냐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도 성으로 남자를 붙잡으려고 하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도 성에 대한 표현이 되게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 표현을 명확하게 하는 거고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한 사람, 내가 사귀고 있는 그 사람한테 명확하게 표현을 한다면 자존감이 낮고, 그리고 불안애착이라면 이 사람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남자가 많은 거죠.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욕에 대한 표현을 한다고 해서 다 똑같은 건 아니다. 그래서 성적인 자신감이 높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욕구 표현을 잘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또 남자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자분들의 자기 위로에 대해서 오해를 되게 많이 하는데, 여자분들의 성욕이 높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 해결하는 자기 위로를 하는 거는 문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절대 그렇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기 위로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오픈을 하고 그리고 성욕에 대해서 표현을 한다라는 건 자기의 욕구와 자기의 감정과 자기에 대한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심리적인 근육이 되게 좋다라는 거예요.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인지를 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같은 표현을 하더라도 여성분들이 당당하게 표현을 하지 않고 좀 뭔가 외로움을 좀 너무 많이 표현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불안의 착 쪽에 가 있을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불안감을 많이 표시한다. 이러면 불안의 착에 가 있다라는 걸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성욕이 높다는 것이 문란함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은데 상대적으로 성욕이 높으면 바람 피우기도 쉬울까요? 사실 바람은요, 자기 통제력의 문제예요. 성욕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통제력의 문제예요. 자존감 높고 자기 통제력 높은 사람들은요, 자기 위로를 하지 바람을 피지는 않습니다. 근데 자기 통제력이 낮은 사람들은요, 자기 위로를 하지 않고 바람을 펴요. 그래서 성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행동 연구에서 일관적으로 나오는 연구 결과들이에요. 그래서 성욕이 높다라는 게 충동 통제력이 낮다라는 의미는 절대 아니고, 성욕과 자기 통제력과 충동 통제력은요,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오해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회 문화적으로 낙인을 자꾸 찍어놔요. 성욕이 높은 여자는 문란한 거 아니냐. 이 도덕적 프레임을 씌워버리는데요. 요거는 과학적인 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바람에 영향을 주는 실제로 요인은 뭐냐면 충동 조절 능력, 그리고 관계 만족도, 그리고 애착, 유형이에요. 안정 애착이냐, 그리고 가치관의 문제, 그리고 환경적으로 기회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기회가 아무리 있어도요, 충동 조절 능력이 충분히 괜찮고 자기 통제력이 높고 그러면요, 아무리 환경적으로 여자가 막 많아도요, 거기에 넘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심리적인 요인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애착 유형 중에서도 회피 애착도 사실 굉장히 성욕하고 상관없이 주변에 이성이 많습니다. 왜 회피 애착도 주변에 이성이 많냐면, 감정적으로 이성하고 깊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관계를 유지하려면 성적인 요소 말고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으로 주변에다 두는 거예요. 회피 애착도. 근데 집착 애착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 애착도 마찬가지예요. 불안하기 때문에 성으로서 그 사람을 내 주변에 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안정 애착은요, 심리적으로 안정적이기 때문에 성으로 그 사람을 잡아두지 않아도 충분히 대화로서, 그리고 관계가 깊어짐으로써, 그리고 서로 애정 표현으로서 충분히 관계가 깊어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으로서 상대방을 잡아둘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바람을 많이 피는 그 요소에는 애착 유형, 충동 통제력, 자기 통제력, 그리고 가치관이 굉장히 많이 좌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욕구의 강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걸 얼마나 조절 가능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무리 성욕이 높아도요, 충동 통제력이 높은 사람은요, 외도하지 않고 부부관계를 굉장히 잘 유지합니다. 근데 성욕이 낮아도요, 관계에 불만이 많고, 그리고 충동 통제력이 낮고, 그리고 안정애착이 아니라면 외도로서 해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욕구의 크기나 빈도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 질의 문제, 그리고 심리적인 요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알아야 될 포인트가 뭐냐면, 성욕이 높은 파트너를 보면 그냥 욕구 표현에 솔직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편할 것 같고요. 그리고 친밀감이 중요한 사람들, 그리고 관계 몰입이 높은 사람들, 관계 몰입이라고 하는 게 이 사람하고만 만나고 이 사람하고만 사랑에 빠지는 그런 관계 몰입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만 몰입하는 이런 사람들이 안전한 환경일 때 상에 대한 표현을 잘하는 거고요. 관계 몰입이 낮다고 판단이 되면 이런 분들은 바람 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만 만나고 나한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면.
그래서 성욕에 대한 표현을 할 때 이 사람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라면 위험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관계가 안정적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욕은요, 물론 그 안에 도덕의 문제도 있는 거는 맞아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생물학적인 다양성의 문제고요. 자기 통제력과 만족의 문제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중년층에서 이른바 불륜성지가 형성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제가 이제 불륜하시는 분들을 보잖아요. 그럼 차라리 이혼하시는 분들이 되게 건강하신 분들이에요. 불륜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이 관계를 깨기에는 용기가 없어요. 왜 용기가 없냐면 결혼식도 했고 가족들한테도 다 소개를 했고 친구들한테도 나 결혼한 거 다 알았어. 근데 이 사람한테는 불만이 있어. 그러면 그 불만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해결을 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이 불만을 해소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혼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면 재산이 엮여 있거나 자녀가 생기면 되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깰 정도의 심각한 문제는 아니지만 불만이 너무 많은 사람들, 건강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불륜으로 해결하는 케이스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면 주변 사람들한테 다 오픈하면 자기가 괜히 실패한 사람 같고, 그리고 사회적인 낙인 찍히는 것도 싫고, 그리고 애 키우는 것도 좀 걱정이고, 그리고 양육비 주기 싫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도 있고요. 실제로 이혼을 하면 뭐 생활비, 뭐 양육비를 생활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양육비를 뭐 예를 들어서 월 뭐 200만 원 줘야 된다 그러면 그냥 집에 있는 와이프를 애 키워주는 집안일에 주는 아줌마라고 생각하고 200만 원 주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남자분들도 의외로 많고요. 여자분들도 남편하고 성이라든지 대화의 문제가 불만이 생기면 남편하고 해결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결혼 생활을 또 오래 되잖아요. 그러면 떨림이 없잖아요. 연애의 그 감정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바깥에서 이성으로서 내가 여자로서 남자로서 어떻게 좀 대접을 받을 수 있을까? 혹은 떨릴 수 있을까? 이런 떨림을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또 외도를 하는 경우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중년의 외도, 그러니까 40대, 50대도 외도를 보면요, 결혼을 깰 정도는 아니야. 실제로 부부관계가 괜찮은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별로 싸우지도 않고 갈등도 없고 겉으로 보기엔 너무 멀쩡하신 분들도 되게 많은데 이혼을 못해서 그대로 그냥 외도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또 어떤 분들은 인생에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사회활동 하다 보니까 이제 뭐 괜찮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을 만나면서 이제 마음이 되게 부들부들해지는 거죠. 연애의 감정을 느끼고. 그러니까 이거 자체로 재미를 느끼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연애 상담이라고 문의가 오지만 알고 보면 불륜 상담인 경우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러면 집안의 부부관계가 문제가 있냐? 아니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전혀 문제가 없는데 계속 바람을 피우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바람 피우시는 분들 중에서 그냥 용돈 주면서 여자친구라고 하면서 용돈 주면서 이제 바람 피시는 분들도 있고 되게 많아요. 근데 이혼할 정도는 아닌데 어쨌든 불만이 있어. 그래서 그만큼 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들도 있고요. 또 진짜 신기한 건 전혀 문제가 없는 경우들도 있어요. 정말 관계가 너무 좋아요. 근데도 그렇게 바람을 피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이런 성향인 거죠. 그래서 많은 부부들이 보면요, 살다 보면 갈등 없는 집이 어딨어요. 다 갈등이 있어요. 근데 갈등은 있는데 이제 친밀감은 있지만 성생활이 중단되거나 대화가 단절돼 있거나 아니면 불만이 있었던 그 요소들이 해결되지 못하거나 그런 경우에 이제 바깥에서 다른 방식으로 서로 해결하는 경우들도 되게 많이 있고요. 근데 반면에 또 생활은 또 안정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혼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아이 잘 키우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뭐 부부관계 괜찮다고 보이고, 또 이미 결혼하면 경제가 합쳐지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분리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일단 부동산 문제 있죠. 그리고 또 부동산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재산 문제 있죠. 부모 문제 있죠. 뭐 별의별 게 다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혼하지 못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부담이 되게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하는 분들은요, 정말 결혼 생활을 유지하지 못할 만큼의 불만이 너무 커서 이 정도는 감수하겠다가 아니면 대부분은 불륜으로 해결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성지가 어디냐면 저도 진짜 이게 성지인지 몰랐는데 성지를 간 적이 있었어요. 왜냐면 이제 저는 이제 인터뷰를 하려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막 했었는데 3, 40대 사람들은 대체 사람들을 어디서 만날까? 연애는 어디서 할까? 이런 게 되게 궁금해서 이제 플랫폼도 많이 하고 막 해봤어요. 뭐 취미 생활도 가보고 막 별 군데를 다 갔는데 어느 날 이것도 10년 전의 일이에요. 어느 날 딱 가봤는데 분명히 거기에 있는 멤버들이 모두 다 유부남, 유부녀인 걸 알고 거기서 이제 여긴 되게 안전하다 이제 이러고서 이제 저는 인간관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술 게임을 하는데 여기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 없어 막 이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 이 사람들은 뭐지? 그래서 제가 정말 너무너무 그때는 순진하게 근데 언니 오빠들 다 결혼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봤다가 쫓겨날 뻔했어요, 진짜로. 실제로 이 불륜의 성지라고 하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남녀가 모이면 통제력이 없고 삶에 불만이 있고 부부관계에 불만이 있으면 그러면 어디서든지 바람을 피울 수 있는 게 남자 여자더라고요. 그래서 취미 모임 그리고 동호회 그리고 온라인 커뮤니티 요즘엔 하다못해 당근으로도 커뮤니티가 있고 당근으로도 이제 바람을 또 피시니까 동네에서 가깝게 그래서 남녀가 모일 수 있고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그런 모임이라면 어디서든지 성지가 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불륜의 성지라고 할 건 없습니다. 그냥 남녀가 자주 만나고 부딪히고 만날 수 있고 그리고 크게 문제 생길 것 같지 않으면 어디서든지 불륜이 있는데요. 요거를 막는 건 다른 건 아니고요. 부부 둘의 관계가 그냥 단순히 겉으로 보기에 그냥 무난한 관계가 아니라 정말로 그 서로 노력을 하는 관계일 때 사실 행복해요. 이런 분도 봤어요. 결혼 생활에 전혀 불만이 없대요. 그래서 딱 하나 불만이 있대요. 20년간 성관계를 와이프하고 한 적이 없대요.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와이프가 안 해주면. 근데 또 바람을 피지 말래. 이거는 진짜 감옥 아닌가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도 봐요. 그러면 이거는 부부 상담을 받으셔야 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또 와이프가 성관계를 무조건 안 할래가 사실 신체적인 그런 성교통이라고 해서 성교를 했을 때 통증이 오는 그런 거는 고치면 돼요. 그리고 정신적인 문제라거나 아니면 서로 불만이 있었을 때 성관계를 여자가 거부를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은 또 상담받으면 해결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건강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한 거지. 자꾸 바깥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면요. 서로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정서적인 그런 유지의 문제가 있어요. 또 어떤 케이스들을 또 보냐면 부부간의 관계가 현재는 괜찮은데 과거에 남자분이 이제 전문직이었는데 결혼을 시작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개업을 한 거예요. 그럼 개업하면 한 1, 2년 정도는 되게 고생하거든요. 생활비도 못 갖다 주고 막 되게 고생을 하거든요. 그 고생할 때 와이프하고 와이프 장인 어른이 그렇게 남자한테 상처 주는 말을 엄청 많이 했었대요. 넌 돈도 못 벌어다 주면서 네가 결혼이라는 걸 했니?에서부터 시작해서 네가 뭐 남편이니?에서부터 시작해서 엄청 모멸감을 많이 받았었대요. 그 상처 때문에 지금까지 그 상처가 마음에 너무너무 많이 남아서 와이프하고는 결혼 생활을 유지해도 그 이후에 그 정서적인 그런 친밀감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이후로 내내 다른 분을 만나왔었다고 하더라고요. 이혼하는 거는 조금 그분 성향에 이혼을 못하는 성향이어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년의 외도,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자꾸 외도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사람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이 가정 내에서 채우지 못하기 때문인 경우들이 훨씬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근데 그 채우지 못하는 것들이 있긴 하지만 결혼을 깰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혼 대신 선택한 그 다른 자기만의 생존 방법인 거죠. 정서적으로 채우든 신체적으로 채우든 성의 욕구를 채우든의 방법으로 이렇게 불륜을 선택을 하시는 분들을 꽤 많이 봅니다.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공통으로 나타나는 심리적 행동적 특징은 무엇이며 배우자가 미리 알아차릴 수 있는 신호가 있을까요? 둘이 별로 안 친하고 둘이 대화 많이 안 하고 둘이 사랑의 표현을 많이 안 하면 사실 사람들은 그 정서적인 거를 채우고 싶어 하거든요. 이 정서적인 허기가 있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든 채우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른 데서 채운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외도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요, 정서적으로 되게 고립되어 있는 걸 느끼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난 돈 버는 기계인가? 나는 바깥에서 일 열심히 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집에서 나를 반길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나랑 대화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면 그거 자체가 이미 위험 신호 아닌가요? 그리고 이제 나는 집에 와서 아빠 최고, 엄마 최고 이 얘기를 듣고 싶은데 해준 사람이 없어요. 반기는 게 강아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누군가는 나한테 최고라고 해준 사람이 바깥에서 있으면 그쪽으로 마음이 쏠리는 거죠. 사람마다. 그리고 또 둘의 관계가 안 좋아도, 부부간의 관계가 안 좋아도 사실은 결과적으로 바깥에서 해결을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아이들이 독립하는 시기들이 있어요. 남자, 여자, 그러니까 중학생, 고등학생쯤 되면 정서적으로 독립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 빈둥지 증후군이 생겨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 심리적인 공허감, 그리고 비어있는 그 구멍을 메꾸고 싶어서 또 불륜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럴 때 충동 통제가 좀 약화되는 시기인 거죠. 그래서 배우자가 이제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신호를 제가 저희 컨텐츠를 올렸다가 실제로 나 때문에 이혼했다고 막 그렇게 댓글이 오면 저도 좀 가슴이 아프긴 한데 그래도 미리 알 수 있는 신호들은 있어요. 첫 번째가 휴대폰이에요. 휴대폰만 딱 오픈을 하면 사실 다 알잖아요. 그래서 휴대폰에 알림이 잘 안 온다거나 휴대폰에 갑자기 비밀번호를 건다거나 있던 비밀번호를 변경한다거나 그래서 부부가 알지 못하는 사생활이 막 생긴다거나 이러면 사실 핸드폰이 가장 큰 요소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속옷이에요, 속옷. 사실 부부만 보면 속옷에 신경을 잘 안 쓰거든요. 남자든 여자든. 근데 속옷에 신경을 쓴다. 특히 예를 들어서 뭐 골프를 치러 가면 샤워까지 하니까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게 아닌데 속옷을 신경을 쓴다? 그러면 이거는 거의 빼도 박도 못하고 불륜의 시그널일 수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짜증이 많아진다거나 아니면 대화가 줄어든다거나 이런 경우에도 불륜일 수 있는데요. 요거는 정말 불륜을 안 해본 정말 순수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완벽하게 와이프하고 아니면 남편하고 사이도 너무 좋고 그리고 도대체가 만날 수 있는 틈이 없어. 알고 봤더니 마트를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불륜하는 케이스들도 있고 정말 프로 불륜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뭐 거의 알아낼 수가 없고요. 그리고 갑자기 어느 날, 요거는 좀 시그널이 되는 게 어느 날 갑자기부터 외모를 그렇게 신경 써요. 화장품을 산다거나, 아니면 옷을 막 산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관리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도 사실 시그널이 되게 좀 크고요. 그리고 또 야근이 많아진다거나, 출장이 많아진다거나, 이런 경우에도 사실은 불륜의 시그널이 되는 거죠. 관계 속에서 서로 간의 성욕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일까요? 성욕이라고 하는 게요, 이 모든 것들이 역치라는 게 있어요. 매번 똑같은 걸 자주 하고 반복하면 원래 지겹고 재미없거든요. 그래서 부부 간에 되게 그거를 계속 유지를 잘 하시는 부부들은 주로 어떻게 하냐면 사실 60, 80이 되어도 정말 행복하게 사는 부부들한테 필요한 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일단 상대방을 존경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직업을 갖고 서로 성장하는 건 되게 중요해요. 내가 꼭 직업을 갖지 않더라도 남편이 벌어온 돈을 여자가 투자를 통해서 돈을 자산을 벌어놓을 수도 있잖아요. 이것 또한 존경할 수 있는 요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서로 존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 대화가 잘 통해야 돼요. 그러니까 낮에 대화가 잘 돼야 돼요. 그래서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되게 재미있는 것들에 대한 그 대화들이 잘 통해야 되는데 사실 처음에 연애할 때는 같이 뭐 데이트도 많이 가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으러 가고 해서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는데요. 같이 살다 보면 그런 이벤트들을 안 만들어요. 그래서 부부간에 두 번째로 되게 중요한 게 새로운 이벤트들을 만들어야 돼요. 같이 여행을 간다던가 아니면 정기적으로 데이트를 하러 간다던가 아니면 정기적으로 데이트를 애들 놔두고 떼어놓고 단 둘이 하는 데이트 코스를 짠다던가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뭐 여행 가기도 하고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부부간에만 특별히 허용되는 게 성이에요.
근데 이 성도 역치가 있어서 매번 같은 곳에서 같은 자세로 같은 기술을 쓰면 지겹고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성 역시도 새로운 자극이 필요해요. 그래서 새로운 곳에 가서 한다던가, 새로운 옷을 입어본다던가,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들.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한데, 이제 제가 되게 친하게 지내는 동생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남자아이인데 결혼을 해서도 너무 와이프를 너무 사랑을 해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도 이 사랑하는 그 사랑이 계속 유지되길 원해서 이 친구는 뭐를 하냐면 둘이 신호가 있대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적어도 바깥에서 데이트를 하기에 규칙이 있고요. 적어도 데이트를 하러 갔을 때는 아이들을 놓고 누군가한테 맡겨놓고 데이트 코스 그리고 호텔이든 모텔이든 잠자는 곳까지 나가서 이 코스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트하고 그렇게 이제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오기도 하고. 근데 항상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러면 또 뭘 하냐면 집에서 만나더라도 둘만의 그 성과 관련된 신호를 이렇게 주고받았다면 애들 빨리 재워놓고 아니면 애들 내보내놓고 와인을 준비를 해놓는다거나 예쁜 속옷을 입고 준비를 한다거나 분위기 있게 무드를 잡는데요. 그러고 나서 둘만의 시간을 반드시 보낸다고 해요. 그렇게 하면 실제로 그 시간을 위해서 몸매 관리를 하게 돼 있고 외모 관리를 하게 돼 있고 그리고 그런 시간을 보내고 나면 또 되게 만족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요. 또 되게 인상 깊었던 커플 중에 하나가 두 분이 공무원 커플이에요. 공무원 커플이어서 그냥 그분들은 연금이 나오잖아요. 죽을 때까지 연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분 다 그 연금이 나오니까 버는 돈은 그냥 마음껏 다 쓰자 주의예요. 그래서 집 하나 해놓고 마음껏 다 쓰는 거예요. 마음껏 다 쓰는데 정말 주말마다 여행을 다니신대요. 두 부부가. 둘이 사이가 너무 좋아요. 사이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할 말이 계속 끊이지가 않는 이벤트들이 계속 있어야 되고 낮에 이벤트, 밤에 이벤트. 그리고 서로의 직업에서 서로의 성취가 좀 있으면 그러면 계속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서적으로 계속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더 만족도가 더 깊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주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서로 즐거운 것들이 되게 계속 자극이 계속 유지가 돼야지 사람의 삶에서 우리 정서심리학에서 보면 고통은 해결되지 않으면 그대로 유지가 돼요, 감정이. 불안은 해결되지 않으면 그냥 아무런 자극이 없으면 불안은 계속 올라갑니다. 그리고 고통도 유지가 되고요. 근데 유일하게 감정이 떨어지는 게 뭐냐면 정서심리학에서 즐거움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시간 지나면 무조건 망각해요. 그래서 부부간의 관계도 즐거운 그 새로운 기억을 계속 주기적으로 같이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금방 감정이 떨어지기 때문에 망각을 하기 때문에 둘의 불만이 더 자꾸 부각이 되거든요. 불만, 분노, 서로 갈등 이런 게 부각이 돼요. 근데 이제 즐거운 일이 있으면 갈등의 상황이 있어도 좀 더 기분 좋게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부간에 행복하게 잘 살려면 이렇게 갈등이 있을 때 잘 해결하는 것들, 문제를 잘 해결하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언가 내가 표현을 했을 때 상대방한테 거절당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부끄러움이 많을수록 성격으로 위축되니까 이 상대방이 뭔가 용기를 냈을 때 절대 거절하지 마세요. 거절하면 그 상처가 굉장히 오래 가고요. 다시 되돌리지 못하게 됩니다. 성관계를 자주 하면 건강학적으로 이점이 많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네, 그건 연구가 진짜 많이 됐고요. 성관계라는 게 사실은 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고 하루를 보내고 나면 샤워하고 이런 그 일상적인 일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우리 건강에 분명히 도움이 되는데 성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이라는 게 일단 그 우리 몸하고 이 어떤 마음하고 관계하고 다 닿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순조롭게 잘 굴러가면 당연히 뭐 몸도 좋아지고 또 마음도 건강하고 그리고 관계도 건강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섹스를 하면 계속하면 좋아지는 부분이 굉장히 많죠. 열심히 하시면 심장이 좋아지고요. 일단 심장 운동에 좋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피부가 윤기가 생기고
그리고 또 골다공증 예방도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심장마비나 암 같은 거 발생률도 훨씬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아마 삶의 즐거움 같은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면역력도 좋아지고 그래서 그런 것 같고요. 좀 더 건강학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 나이 들어서까지 계속 섹스를 하는 사람들은 일단 관계가 일단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행복감이 좀 높고 삶의 질이 높을 거고요. 남자들은 발기가 좀 자주 되는 게 좋죠. 그리고 사정도 자주 하는 게 좋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뭐 어느 정도 하면 좀 아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이제 과학적으로 연구한 결과 용불용설 쓰지 않으면 잃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건강하게 살고 있고 여자들도 마찬가지로 이 성관계가 뭐 아기를 낳는 문제를 떠나서 삶의 질을 굉장히 높여주고 사랑하고 사랑받는다라는 어떤 정서적인 그런 만족감을 높여주고요. 그리고 또 건강학적으로도 계속 나이 들어서 성관계를 하시면 질의 건강도가 유지가 돼요. 그래서 좀 조직이 탄력이 있고 그리고 건조도 좀 덜하고 뭐라고 조금 더 젊게 살 수 있다는 그런 이점들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 성관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안 하시는 분들보다 건강할 뿐 아니라 삶의 질이 훨씬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남성의 90%, 여성의 60%가 자위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그거는 거의 그 킨제이 때 이미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킨제이가 그 사회 연구 설문조사를 하면서 남자들은 거의 90% 이상이 그 자위행위를 하고 있고 여자들도 한 60%는 하고 있다라는 게 밝혀져서 미국 사회가 굉장히 놀랐었죠. 그게 벌써 한 60년대 얘기죠. 지금은 좀 더 많이 하겠죠. 아무래도 성에 대한 정보가 좀 더 많이 알려졌고 또 훨씬 좀 개방적이 됐으니까 그럴 거고요. 근데 보통 뭐 여자들인 경우에 결혼한 나이까지 쳐서 뭐 자유행위를 60% 정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케바케인 것 같아요. 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고 또 좀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이걸 퍼센트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자유행위는 나쁘지 않고 오히려 왜 그 파트너하고의 어떤 성욕 조절이나 혹은 왜 횟수 조절이나 혹은 뭐 방식 조절이나 이런 것들에서 약간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은 자유행위를 통해서 훨씬 더 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위행위의 건강학적 이점과 적당한 횟수가 있을까요? 자유행위 하면 일단 그 욕구를 좀 풀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적 긴장을 좀 해소하고 하기 때문에 건강에 좋죠. 그리고 특히 자신의 어떤 쾌감이나 성감 같은 것을 잘 알아챌 수가 있으니까 실전에서 파트너랑 하는 성관계에도 분명히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성욕 부분에서도 나는 뭐 조금 더 하고 싶은데 파트너가 하기 싫어해서 못하는 분들은 자유행위를 통해서 내가 나 스스로를 만족시키고 또 성적 긴장을 풀어내고 한다는 점에서 해로울 게 없는 행위입니다. 근데 이제 조금 걱정되는 건 포르노 같은 것을 계속 보면서 자극적인 영상을 계속 보면서 자유행위하는 건 조금 걱정되죠. 왜냐하면 그 실제 파트너가 그 영상 속의 주인공들처럼 그렇게 막 오르가즘을 팍팍 느끼고 그리고 또 그런 몸이 아니고 그렇게 자극적인 방식으로 하는 걸 좋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포르노를 계속 보면서 자유행위를 하고 만족하고 그러다 보면 실제 내 파트너하고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상상으로 하는 것은 얼마든지 오케이인데 어떤 영상 같은 것을 보면서 자꾸 자극의 강도를 높여가면 실제 성생활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남녀 간의 성관계의 이점과 적당한 횟수는 몇 회일까요? 사실 아까부터 자꾸 적당한 횟수를 물어보시는데요. 그냥 내 몸에 피곤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 이상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1번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한 열흘에 1번 하면 좋겠다라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파트너하고 안 맞을 때 문제가 되는 건데 파트너는 조금 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파트너하고는 일주일에 1번 하고 나머지 1번은 내가 자유행위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스스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횟수는 사실은 그 섹스를 하고 나서 내가 피곤하지 않으면 되고 만족스러우면 되는 건데 이제 여기에 약간 강박 같은 게 생기기 시작하면 좀 피곤한데도 자꾸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이게 수 중독으로 가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게 아니면 뭐 상관없습니다. 속궁합이 노력으로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네, 속궁합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받은 건 처음인데요. 대개의 경우 속궁합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속궁합이 안 맞으면 정말 헤어지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봤는데 사실 속궁합이라는 건 사주처럼 완전히 정해져 있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물론 이제 성기가 규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몇 센치, 뭐 깊이가 얼마,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좀 더 잘 맞는 느낌이 드는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또 특히 거기에 사랑하는 마음 같은 것들이 이제 추가가 된다면 훨씬 더 이 부부간의 섹스가 훨씬 더 좋을 텐데 사실 속궁합이라는 건 이거는 얼마나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또 얼마나 이런 어떤 대화를 좀 잘할 수 있고 왜 피드백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훨씬 더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대화를 나눌 때 잘 모르는 사람하고는 대화를 나누기가 좀 어렵잖아요. 너무 모르니까. 근데 잘 아는 사람하고는 굉장히 쉽게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단 말이죠.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속궁합도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어떤 방식이 더 나를 좀 즐겁게 해주는지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얼마든지 더 좋아질 수 있죠. 그래서 속궁합이 안 맞는다고 막 이혼하겠다거나 뭐 신혼여행 갔다 왔는데 속궁합이 안 맞는다 이렇게 실제로 찾아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맞춰가면 얼마든지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성관계를 열심히 하는 데 있어서 남녀의 큰 문제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성관계를 열심히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경우는 몸에 이상이 있을 때죠. 일단 건강학적으로, 신체적으로. 그래서 남자는 왜 성욕이 좀 안 생긴다거나 그거는 이제 갱년기 이후에 성욕이 자꾸 뚝뚝뚝뚝 떨어지니까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여자들은 폐경 이후에 이제 성욕이 완전히 바닥을 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성욕이 안 생기는 문제가 있으면 성욕이 안 생기면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될 거고 이제 흥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이거는 이제 남자들은 발기가 안 되는 경우죠. 그래서 그것도 원래 안 됐는지 되다가 안 됐는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도 좀 다르게 상담이나 치료가 들어가야 하고 그리고 특히 이 성적인 흥분은 피돌기하고 굉장히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피돌기가 잘 되면 발기에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피돌기가 잘 안 되거나 만성질환, 당뇨 같은 거 뭐 이런 거 있을 때는 피가 좀 끈끈해지거나 피돌기가 잘 안 되거나 그러면 발기가 잘 안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자도 마찬가지로 성흥분 상태에서는 이제 피돌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자도 성기로 피가 이렇게 충혈이 되면 감각이 훨씬 더 예민해지고 왜 흥분이 되는 것인데 여자들은 조금 더 복잡해요. 그래서 남자들이 성욕하고 흥분이 될 수 있는 어떤 시각적인 자극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면 여자들은 관계도 되게 중요하고 지금 섹스하고 있는 환경이 좀 편안한지 여부 그리고 왜 들킬 수 있는 그런 곳 뭐 혹은 씻지 못하는 곳 혹은 피임이 준비되지 않은 것,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음에 부담이 돼갖고 좀 흥분이 안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남자의 애무 스킬이 좀 별로 안 좋으면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남자들이 주로 막 삽입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애무를 굉장히 대충 하는 경우가 많고, 또 익숙해진 부부들이 애무를 대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런 경우에 여자들이 충분하게 흥분 안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역시 여자도 마찬가지로 뭐 당뇨라든지 이런 어떤 그런 문제들, 만성질환 문제들, 피돌기에 관계된 문제들이 있으면 좀 아무래도 어려워지겠죠. 그리고 이제 사정의 문제는 만족해서 왜 사정이 적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뭐 조루나 지루 같은 것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조루는 발기부전도 그렇고 조루도 그렇고 요즘은 치료법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약을 먹어도 되고 주사 혹은 뭐 수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루는 좀 잘 없어요. 그래서 지루는 자기는 되게 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잘 안 되는 경우예요. 여자들은 사실 조루보다 지루가 더 힘들어요.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더 힘드는데 이건 거의 심리적인 문제가 좀 많이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요즘은 그래도 좀 연구가 돼서 수술요법이라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좀 치료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지루는 자기가 세다고 자기들이 생각을 해요. 자기가 좀 세기 때문에 조절을 해서 안 되는 거라고 자꾸 자기 합리화를 하기 때문에 병원에 안 오죠. 병원에 안 오면 약 개발이 안 되죠.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사정이 잘 안 되고 그러면 병원에 좀 가시고 그리고 그런 어떤 증례가 많아지면 약도 좀 더 개발이 되고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그거 말고는 이제 성교통 같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충분하게 흥분 안 했을 때
그 성관계를 삽입을 하게 되면 이제 아프고 뭐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요즘 좀 얘기가 많이 되는 건 지속 오르가즘 장애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계속 오르가즘 느끼는 것 같은 그런 감각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지렴은 여자들의 감기라고 하는데 왜 그런 건가요? 지렴은 사실은 여자의 질은 자궁 경부하고 그 질 입구를 이렇게 이어주는 통로 같은 부분이에요. 거기까지만 이제 음경이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거기는 그 질은 원래는 장작용이 되어 있어서 유익균과 유해균의 균형이 잘 맞는데, 질염은 일단 좀 너무 많이 씻는 사람들, 너무 지나치게 깨끗하려고 하는 사람들 한테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질소까지 세정제를 이용해서 씻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균형이 깨지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혹은 면역력이 좀 떨어졌을 때, 그래서 내 몸에서 왜 유익균을 잘 못 만들어내고 그래서 유해균이 막 번식을 하면 좀 질염에 자주 걸리죠. 근데 이 질염이라는 게 육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도 굉장히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너무 심리적으로 스트레스 받거나 피곤하거나 힘들고 뭐 이럴 때, 혹은 또 육체적으로 그럴 때 질염이 자주 오거든요. 근데 질염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빨리 가면 더 빨리 쉽게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빨리 가시면 좋죠. 그러니까 왜 뭐 질에서 너무 그 예전 같지 않은, 평상시 같지 않은 부비물이 나온다, 거품이 섞인 게 나온다, 혹은 뭐 이렇게 으깨 놓은 그 요플레 같은 것들이 나온다, 혹은 뭐 냄새가 난다, 뭐 이러면 병원에 빨리 가시는 게 좋고, 칸디다라고 해서 효모균이 이렇게 번식하는 질염이 참 많아요. 그거는 이제 너무 꽉 끼는 옷, 그리고 왜 너무 많이 씻을 때, 이럴 때 이제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약국에 가서 칸디다에 맞는 약을, 연고를 사서 쓰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사실 성병하고 연결되는 질염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질염이 생겼다고 내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게 아니니까 가서 약을 쓰시면 되죠. 이제 병원에 가시거나 약국에 가서 상담하시거나 이러시면 좀 나을 수 있습니다. 사랑 없는 관계와 건강하지 못한 스킨십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근데 요즘 사랑 없는 관계는 너무 많아졌어요. 캐주얼 섹스가 많아졌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온라인 앱으로 만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그냥 사랑까지는 아니어도 성적 긴장을 좀 풀기 위해서 섹스를 하는 경우들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때 조심하셔야죠. 뭘 조심해야 되냐면, 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 성인이 알아서 하면 돼요. 그런데 그 성병에 걸릴 위험이 좀 있죠. 그래서 요즘 굉장히 매독이 전 세계적으로 창궐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 작년에 그 통계 나온 거 보니까 10년 전보다 80배가 20대 여성들이 늘었대요. 근데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젊은 여성들, 남성들한테 매독이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이제 그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왜 가벼운 만남이 많아지면서 그렇게 된 거기도 한데,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사람을 만나는지를 잘 모르고, 이 사람을 잘 모르면 일단 성관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 성병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래도 조금 막아주는 게 콘돔이라고 하는데, 콘돔이 100% 다 막지 못하고 뭐 이렇게 접촉이나 이런 걸로도 옮길 수 있고, 그리고 또 콘돔 안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뭐 자살행위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성병이 있는지 없는지 좀 아는 사람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콘돔을 반드시 쓰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병에 옮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원치 않는 애기 생기지 않도록 하셔야 되죠. 그리고 그런 그 사랑 없는 성관계는 좀 가능하면 좀 덜 하시는 게 좋죠. 술 마시거나 그럴 때 그런 관계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술 마시고는 좀 관계를 결정하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술 너무 많이 취했을 때는 내 마음대로 몸을 추스릴 수 없을 수도 있고, 혹은 왜 내 마음이 평상시에 내 어떤 그런 생각과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성관계를 하고 나면 마음이 좀 뭐라고 할까, 좀 자괴감 같은 게 든다고 많이 그래요. 그래서 왜 아침에 눈을 떴는데 모르는 사람이 옆에 누워있고 이러면 좀 그렇고, 무엇보다도 좀 위험할 수 있죠. 평상시에 옷을 입고 있을 때는
보면은 그 사람이 되게 정상적이고 그렇지만 막상 또 옷을 벗고 뭔가 만나면 좀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섹스는 저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안 다음에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호감도 있는 사람이랑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냥 쉽게 만나서 쉽게 섹스를 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잘못하면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섹스를 피하는 현대인의 심리와 사회적 요인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전반적으로 사랑하고 섹스는 좀 없어졌어요. 근데 이건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특히 코로나 있으면서 사람들하고 소통이 굉장히 어려워졌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젠더 갈등을 부추기는 그런 정치적인 어떤 의도 때문에 여자와 남자가 되게 서로에 대한 괴담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좀 문제인 것 같고, 또 거절당할까 봐 두려워서 말을 못 걸고,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는 뭐 결혼해서 이제 그 집 같은 경제적인 문제들,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문제들, 그리고 양육의 책임, 혹은 여자의 경력 단절, 또 성별 임금 격차, 뭐 이런 것 구조적인 시스템 때문에 사실은 결혼을 못하는 이유가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부수적인 사회 문화적인 문제라면 스마트폰하고 유튜브 같은 것들의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노력하지 않고도 그냥 낄낄거리다가 잘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유튜브 때문이 아니다. 그냥 우리는 너무 살아남는 데 지쳐서, 생존하는 데 지쳐서 결혼 생각을 못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 사랑 자체도 굉장히 좀 가벼워지고 섹스에 대한 필요도 별로 못 느끼는 이유는 너무 재밌는 것들이 세상에 많아졌어요. 그것도 좀 걱정되는 부분이죠.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폴리네시아나 이렇게 왜 시골이나 이렇게 해서, 시골도 요즘은 우리나라 같은 데는 유튜브 뭐 하루 종일 그 TV가 나오지만 그런 게 없는 곳에서는 하루 종일 두 남녀가 있으면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좀 심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심해야 서로도 보고, 그리고 뭔가 좀 장난도 좀 쳐보고 만지기도 하고 이렇게 할 텐데 우리가 심심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리고 성관계에 대한 또 왜 어떤 뭐라고 할까, 잘못된 그 막 너무 힘들어야 되는, 뭔가 되게 잘해야 되는 이런 어떤 압박들이 있기 때문에 성관계를 좀 피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사랑도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가잖아요. 사실은 어떤 사람한테 집중해야 되고 그 사람하고 관계를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에너지가 많이 쏠리는 것에 좀 피로감을 느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던 두 사람이 부부관계를 끊게 되는 계기는 무엇인가요? 살다가 이제 생활이 너무 바쁘니까 시간을 못 내는 거죠. 시간을 안 내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분들은 피곤해서 못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그런 분들한테 물어봐요. 몇 시간이나 하시냐고, 섹스하시면. 그러면 한 10분에서 뭐 길게 하면 30분 하죠. 이렇게 얘기해요. 10분에서 30분 하는데 정말 피곤해서 못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리고 성관계를 잘하고 나면 피곤도 풀려요. 기분 좋게. 근데 안 하는 건, 일단 성관계는 일단 뭔가를 해야 돼라는 어떤 부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서로에 대해서 이제 좀 노력 안 하죠. 그리고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오히려 편안해지는 부분도 있는데, 너무 많이 알아서 서로한테 관심도 없고 또 서로에게 성적인 그런 대상으로 보이지도 않고 그러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그 잡힌 고기한테 뭐 먹이를 주지 않는다? 뭐 이런 것처럼 그 이미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뭔가 이렇게 좀 새로운 시도를 하기에는 좀 열정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사실 금슬 좋은 부부들을 보면 굉장히 그 좋아하는 감정들이 자꾸 이렇게 샘솟듯이 퐁퐁 나오거든요. 그런 감정을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지루한 상태가 돼버리면 그러면 성욕은 안 생기죠. 중노년도 관계를 할 수 있을까요? 개인차가 있겠죠. 어떤 사람이 언제까지 섹스를 하느냐는 그렇겠지만, 뭐 생물학적으로 혹은 뭐 우리 인간의 존재로 보면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죠. 내가 하고 싶으면. 그렇잖아요. 80대도 할 수 있죠. 그리고 사실 제 구독자는 그 연세 드신 분 많아요. 60대 이상도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말로는 뭐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한다, 뭐 하고 싶다, 뭐 시작하게 됐다. 새로운 파트너가 생기면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는 거니까, 내가 건강하면. 그래서 그 섹스는 나이가 없어요. 내가 건강하고 매력 있는 상대가 내 옆에 있고 그러면 하는 거죠. 중노년 여성, 남성에게 기구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기구가 행위를 시작하는 데 도움을 주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보면 노년이 되면 이제 왜 발기도 예전 같지 않고 또 발기가 금방 사라지기도 하고,
그리고 뭐 유지하는 시간도 그렇게 길지 않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죠. 우리가 왜 나이가 들면 음식을 빨리빨리 못 먹고 못 먹다가 사리가 들리기도 하고 그렇지만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이 식습관을 만들어 가잖아요. 그것처럼 섹스도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그래서 그 예전처럼 막 삽입에 너무 막 의미를 두고 또 삽입해서 몇 분 하느냐 이거 가지고 막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걸 하면서 즐거운가?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 주변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어른들을 보면 80 어르신인데 부인하고 아직도 규칙적으로 섹스를 한다. 근데 날짜를 정해놓고 한다. 그래서 이 금요일 날 저녁에 하시든지 뭐 토요일 날 저녁에 하시든지 그러시나 봐요. 근데 그때 왜 손주들이 놀러 오거나 혹은 뭐 뭔가 이렇게 다른 일정이 생겨서 못 할 수 있잖아요. 그럼 하루를 땡기거나 그 다음 날이라도 꼭 하신대요. 하고 나니까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부부관계도 더 좋아지고 그리고 더 건강해진 것 같고 살아있는 느낌이고 그래서 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드셔도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기구 같은 거는 그냥 장난감이잖아요. 말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바이브레이터를 여자한테 좀 쓴다든지 바이브레이터 남자한테 써도 돼요. 감각이 있으니까. 그리고 뭐 그런 어떤 섹스토이들은 장난감으로 하면 훨씬 좀 재미있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의 섹스는 삽입, 생식 여기서 좀 벗어나서 즐거움을 주는 그리고 왜 뭔가 같이 스킨십을 하면서 따뜻함을 느끼는 그런 섹스로 가시면 좋죠. 그러니까 섹스를 너무 삽입에만 자꾸 방점을 두면 나이가 들면 못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지만 섹스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마주보는 눈빛도 섹스고 이름을 불러주는 것도 섹스고 만지는 것도 섹스고 뽀뽀하는 것도 섹스고 안아주는 것도 섹스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섹스를 꼭 삽입에만 두지 마시고 다른 여러 가지 스킨십을 계속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행복하게 사실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섹스를 즐기는 것도 이건 바른 생활맨들이 잘해요. 생활을 좀 건강하게 가져가고 싶고 이런 사람들이 잘하지 사실 그걸 너무 막 뭐라고 할까 그 어떤 모험처럼 하시는 분들은 아마 좀 생명이 짧을걸요? 성관계를 열심히 안 하는 경우 몸에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성관계를 일단 열심히 안 하면 상대하고 멀어지죠. 서먹서먹해지고 그리고 자기의 감각들이 좀 줄어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년 이상이 이제 섹스를 좀 더 멋있게 하려면 감각을 연습하라는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왜 그 레몬 같은 거 그런 향기에 대해서 향기를 좋은 향기 많이 맡고 그리고 자기도 좀 향수 좀 뿌리고 그리고 또 왜 이 음악도 좀 이렇게 로맨틱한 음악 있잖아요. 낭만적인 거 뭐 탱고 음악 같은 거 이런 것 좀 들으라고 하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자꾸 건조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감각들이 살아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쁜 것들도 좀 보고 색깔 화려한 것들도 좀 보고 이러면서 내 감각을 계속 올려가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그것이 섹스하고도 되게 연관돼요. 그래서 섹스를 잘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감각이 되게 예민한 사람들이 많고 안 하면 점점 둔감해지죠. 그래서 뭐 상대한테 나는 향기라든지 혹은 뭐 예쁜 색깔이라든지 이런 데 되게 둔감해지고 또 상대가 이렇게 만지는 것에 되게 둔감해지고 그리고 상대하고의 어떤 마음에도 되게 둔감해져서 그 사람한테 별로 매력을 못 느끼고 무미건조한 생활이 되는 것 이게 삶의 질이 제일 먼저 떨어지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남자들은 성관계를 안 하면 사정을 많이 안 하면 전립선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3일에 한 번 정도는 사정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걸 너무 안 하면 전립선 비대나 뭐 염이나 암이나 걸리는 확률이 좀 높아지죠. 그거 어쨌든 있는 기관을 써야 돼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쪽으로만 씹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좀 우그러지잖아요. 이그러지잖아요. 그런데 그것처럼 안 쓰면 퇴화돼요. 근데 우리 몸에 안 쓰면 퇴화되는 되게 빨리 퇴화되는 그 기관이 두 개라고 하죠. 하나는 성기고 하나는 뇌예요. 그래서 이 머리 안 쓰면 퇴화되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막 이러잖아요. 지금 우리가 AI한테 의존해 갖고 길 찾아다닐 때도 길을 보는 게 아니고 화살표만 보고 다니고 노래 부를 때도 자막만 보고 부르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억력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떨어뜨릴 거라고 생각해요. 지능을. 마찬가지로 그 성관계를 안 하면 일단 사정을 안 하게 되니까 뭐 전립선염 같은 거 걸릴 수 있고 그리고 발기 같은 것에 신경을 안 쓰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피돌기에 굉장히 둔감해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뭐 또 매력이 좀 떨어지겠죠, 아무래도. 성관계를 많이 하려면 매력을 좀 높여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을 거고,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폐경 지나서 성관계를 안 하면요, 질이 이렇게 협착이 돼서 붙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통로가 이렇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게 피부가 약해지고 건조해지면서 이렇게 붓는 거예요. 그래서 윤활제도 쓰고 혹은 왜 호르몬 보충요법도 좀 받으면서 그 유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제일 좋은 거는 규칙적인 즐거운 성관계를 하시는 분들은 상태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하셔야 됩니다. 섹스 리스를 겪고 있는 서먹한 부부관계를 풀고 싶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력하셔야죠. 근데 가르쳐 드려도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그 감각을 좀 살리시는 게 좋겠죠. 이게 무슨 그 운동 같은 게 아니니까 일단 서로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같이 산 지가 20년, 뭐 10년, 30년 이렇게 되면 내가 저 사람을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떤 사람도 어제의 사람인 사람은 없어요. 계속 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계속 대화하면서 그 사람을 알아가야 되고, 그 대화 중에 하나가 섹스인 거죠. 그래서 섹스를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슬픔이나 기쁨이나 또 어떤 그 즐거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가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왜 우리 어렸을 때 밥 안 먹으면 밥맛이 없어, 막 입맛이 없어요, 막 그러면 어른들이 밥을 일단 먹으면 다시 입맛이 생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섹스를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시 새로 뭔가 시작할 수 있게 돼요. 근데 그 새로 시작하기가 참 어렵지만, 뭐 이런 것들 있죠. 여행 가는 거. 여행 가서 왜 괜찮은 호텔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뭔가 본전 생각도 나고, 그리고 또 그 호텔의 그 분위기가 좀 상대한테 집중하게 되고 약간 로맨틱한 느낌도 들기 때문에, 보통 집에서는 좀 안 해도 왠지 좋은 호텔에 가면 그날 밤을 그냥 보내기가 좀 아깝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런 계기를 좀 마련하시는 것도 좋고, 데이트할 때 갔던 찻집을 같이 가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옷을 입고 갔었는지, 그때 내 기분이 어땠는지, 당신이 뭘 마셨는지, 당신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이렇게 둘이 얘기하다 보면 옛날에 그 감정이 이렇게 스물스물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면서 옛날에 그 매력 있던 그 청년, 그 아가씨로 바뀌어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감정을 좀 이렇게 올려보시는 것도 좋고, 그리고 성적인 대화를 좀 하시는 것도 좋죠. 그래서 뭐 같이 차 마시면서 얘기를 좀 하든지, 아니면 운전할 때 좋은 것 같아요. 앞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서로 얼굴 안 봐도 되고. 요즘 우리 너무 안 하는 것 같지 않아? 요즘 나 좀 외로운 것 같아. 요즘 좀 우리 뭐 섹스까지는 안 해도 우리 좀 키스는 할까?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시작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근데 제가 외국 여행을 가끔 가는데, 왜 이렇게 부부 동반으로 팀을 이뤄서 가는 팀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갔다 오시면 되게 좋아져요, 사이가.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이스탄불을 일주일을 갔다 왔는데, 그때 같은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오는 비행기도 같이 타고 온 그 그룹이 있어요. 전 모르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옆에 그 사람들이 막 앉았는데, 처음에 갈 때는 막 뭐 각자 밥 먹고 뭐 각자 누워서 자고 막 이러고 가더라고요. 올 때 너무 달라진 거예요. 막 서로 막 같이 나눠서 밥을 먹기도 하고 막 비벼주기도 하고 막 안에 담요도 막 덮어주고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분들이 일주일 동안 그 이스탄불 여행을 막 하면서, 물론 이제 낭만적인 호텔에도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왜 자기 부인한테 막 잘하는 남자들, 이런 사람들이 막 인기가 좋았겠죠. 그러면서 서로 경쟁이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이 부부들이 갈 때와 올 때 그 역동이 너무 달라져서, 저 부부 여행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뭔가 환경 바꾸는 것도 되게 도움이 돼요. 요즘 사회가 쉽게 외도를 부추기는 사회로 바뀌었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요즘 외도를 되게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왜 부부들도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면서 자기 배우자보다는 다른 사람하고 왜 시간을 더 많이 갖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요즘 보니까 오피스 허즈번드, 뭐 오피스 와이프가 많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도 하죠. 그러니까 뭔가 일을 할 때 왜 서로 같이 도와주면서 막 그 일을 하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그런 좋은 마음이 생기고,
그렇겠죠. 그리고 또 생각해 보세요. 그 집에서 보는 아내는 늘 왜 뭐 티셔츠에 그냥 바지, 뭐 추리닝 바지 막 이런 거 트레이닝 바지 같은 거 입고 있는데 바깥에서는 뭐 하루 동안 자기가 되게 돋보이려고 옷을 갖춰 입고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집에서처럼 말도 함부로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외도가 좀 많아질 수도 있고 또 사회 분위기가 그 외도에 대한 드라마도 너무 많아요. 그래갖고 그냥 온통 우리나라는 외도 불륜 그리고 막 출생의 비밀이 있는 것처럼 그런 드라마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상에서도 좀 많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쉽게 하는 농담 탓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가족끼리 그걸 해요?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얘기가 한 발만 더 들어가면 외도거든요. 그럼 누구랑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바깥에 있는 사람하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농담들이 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 너무 외도에 대한 그런 경계가 낮아지고 있고 매체나 뭐 이런 어떤 뉴스나 뭐 연예인들 얘기나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보통 사람들도 외도가 좀 많아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부간에 섹스를 못하면서 외도한다는 게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건 더 에너지가 많이 드는데. 결혼 초기 남녀가 각각 외도를 시작하게 되는 계기와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나요? 글쎄요, 예전에는 좀 그게 굉장히 유별을 했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사실 부부관계가 좋아도 외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뭐 매력 있는 이성이 나타나고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외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물론 남자들도 외로워서 하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근데 여자들은 예전에는 대부분 좀 외로운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왜 자기한테 관심 안 가져주는 남편하고 달리 막 자기가 먹는 음식 좋아하는 그 반찬을 막 위에다 올려준다든지 친절하게 막 해준다든지 이런 남자들한테 마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남자들은 가정에 문제가 없어도 바람이 나지만 여자들은 왜 가정이 비어갈 때, 마음이 비어갈 때 외도를 많이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거의 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도 여자도 그렇게 집안에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그런 환경이 되면 그냥 좀 쉽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여자들이 남자들보다는 좀 정서적인 걸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관계를 좀 외로울 때 남편이 나를 쳐다보지 않을 때 이럴 때 좀 외도를 하게 되겠죠. 아무래도 외도를 하는 이유 중에 내가 아직도 매력 있는 사람인가를 확인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나한테 막 그런 말을 해주면 자존감이 막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도 있죠.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상대를 좀 자극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매력 있는 사람인데 네가 날 몰라보고 있어. 뭐 이런 걸 좀 보여주려고 하는 거이기도 하고 지루해서 하기도 하고 복수심에서 하기도 하고 외도를 하는 이유는 너무너무 다양하죠. 몇십 개가 몇백 개가 넘는다고 그래요. 외도하는 이유가. 최근 상담 및 접한 사례 중 가장 충격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뭐 상담 사례를 말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사실 상담자로서 제가 부부 상담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 상담 사례를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아주 오래된 경우였는데 주말 부부였던 거예요. 주말 부부는 아무래도 좀 더 외도가 일어나기가 쉽죠. 그래서 일주일 마다 오던 남편이 점점 자꾸 일이 생겼다고 그러고 안 오고 그래서 아내가 이제 내려간 거죠. 내려갔는데 불시에 내려간 거죠. 그냥 내려갔는데 거의 살림을 하고 있었던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인제 자기만 모르고 그 아파트 주민들은 다 그 사람이 부인인 줄 알고 있었던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뭐 근데 외도는 너무 케바케예요. 그래서 뭐 같이 옆에 있어도 외도할 수 있는 거고 혹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뭐 외도할 수도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꼭 주말 부부라고 외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아무래도 이성을 좀 자주 만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많은 사람이면 좀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예전에는 또 왜 단란주점이나 뭐 이런 그런 그 아가씨들 나오는 곳에 자주 출입하는 그런 외도가 좀 많았다면 요즘은 좀 정서적인 관계를 계속 길게 유지하는 외도가 좀 많아지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미혼이 기혼자를 유혹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미혼이 기혼을 유혹하는 것은 처음엔 일부러는 아닐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좀 나이가 더 많을 거고 그 나이가 주는 안정감, 경제적인 어떤 그런 넉넉함, 뭐라고 할까 좀 너그러움 뭐 이런 것들이 나이에 따라서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요즘 20대 여성들이 40대 남성들을 자꾸 만난다고 해갖고 걱정이 되기는 하던데 아마 그런 안정감 때문이겠죠. 예, 그래서 뭐 처음에 누군들 그걸 불륜의 자기가 그 주인공이고 싶겠어요. 하지만 이제 어떤 사람이 잘해주고 그걸 거절하기 어렵고 또 자기가 너무 힘들고 그런 상황에서 자꾸 그런 마음을 받다 보면 이제 왜 익숙해지고 그러다 보면 더 깊이 들어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조심해야겠죠. 초기 배우자의 외도를 발각한 사람들이 하는 실수는 어떤 것이 있나요? 근데 눈에서 불이 떨어질 것 같죠. 너무 화가 나고 그리고 자존감 막 떨어지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걸 실수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뭐 지금처럼 발견했다고 해서 무조건 짐을 싸갖고 나가는 사람들은 사실은 별로 없어요. 거기서 버티죠. 그리고 그 사람을 끊어내려고 애를 쓰죠. 근데 이제 그런 상태에서 자꾸 왜 의심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뭐 어디 갔다 왔냐, 언제 만났냐, 누구를 만나냐, 뭐 핸드폰 비밀번호 풀어라, 막 이런 이제 요구를 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서 관계가 이제 더 나빠질 수 있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당한 사람, 외도를 당한 사람, 반대편 파트너를 비난할 수는 없어요. 당연히 모든 사람이 자기 파트너가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넋이 나가 있다는 걸 알면 정말 정신이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 감정을 회복하고 싶고 그리고 아니라는 걸 사실을 확인하고 싶지만 그게 사실이 되면 이제 점점 초조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막 뭐 남편의 핸드폰을 계속 본다든지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어요. 저 그 얘기 들었는데 자기 남편이 외도까지는 아닌데 자기 남편을 유혹하는 여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남편은 자기는 아니라고 하지만 근데 여자가 보기에는 이게 유혹인 거예요. 명백하게. 그런 메시지를 이제 몇 번 보고 나서는 이 여자가 생전 남편의 왜 스마트폰을 열어본다거나 남편의 일기장을 본다거나 뭐 이런 일을 전혀 안 하던 사람인데 계속 남편이 이 스마트폰만 뒀다 하면 자꾸 그걸 열어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막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이 막 떨리고 막 자기가 너무 비참하고 막 자괴감이 생기고 남편이 들어올까봐 막 마음을 졸이면서도 계속 열어보게 되는 그런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외도는 상대한테 너무 심한 폭력이에요. 상대방의 바람으로 상처받은 사람이 우선 해야 할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내 마음을 정해야 돼요. 저 사람을 용서할 건지 아닌지. 저 사람이 용서를 빌지 않고 그 바람을 유지한다고 외도의 관계를 유지한다고 해도 내가 저 사람하고 같이 갈 건지 아닌지 결정해야죠. 그래서 그 사람이 관계를 끊는다고 해도 나는 저 사람하고 못 산다고 생각하면 또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저 사람이 관계를 유지를 해도 같이 살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든 아니든 간에 남편하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지. 저는 제일 바보 같은 게 그 여자 찾아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자를 찾아가든지 상대 남자를 만나든지 이거는 정말 지옥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그거 하지 말고 남편이 계속 할 건지 아닌지를 보고 그리고 결정해야 되겠죠. 근데 인생은 그렇게 1 더하기 1이 아니에요. 그래서 남편이 지금 바람을 핀다고 해도 내가 지킬 게 너무 많으면 지금 바로 이혼하는 건 너무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래서 이혼에 대해서 생각하신다고 하더라도 이혼은 내가 가장 유리할 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서 받을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내가 내 생활의 질을 지킬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내 아이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다 하시고 가장 유리할 때 이혼은 하셔야 하고 그리고 좋은 거는 좀 권하자면 한 번의 외도였다면 흔들린 거였다면 그걸로 관계를 다 끝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제 보면 결혼한 연한이 짧을수록 상대가 바람 폈을 때 이혼하기가 쉽죠. 그런데 이제 아기도 있고 막 뭐 좀 연관된 것들이 많아지고 뭐 재산도 좀 많아지고 뭐 이렇게 되면 점점 이제 분리하기가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혼을 선택하신다고 해도 좀 내가 유리할 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하시는 게 좋고 막 화가 난다고 막 어떻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 남편이나 아내가 정말 용서를 빌고 다시는 안 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면 상담을 받거나 이러면서 왜 다시 관계를 좀 굳건히 만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가 누구한테 흔들렸다고 해서 모든 걸 다 끝낼 건 아니다. 그게 우리의 관계를 좀 더 돈독하게 해주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물론 굉장히 힘들지만 하지만 좀 길게 봤을 때 내가 이 사람하고 헤어지는 게 맞는지 아니면 관계를 좀 회복하게 이 주변 정리를 하고
그리고 상담도 받고, 그리고 나도 억울함을 좀 씻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하면서 관계를 지속할 수 있다면, 더 굳건히 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것도 권해드립니다. 근데 일단 그렇게 바람이 나면 가해자는 자존감 되게 높아져요. 왜냐면 자기가 사랑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누군가한테 되게 매력 있는 대상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자존감 되게 높아지지만 그 당한 사람 자존감 뚝 떨어지죠. 그리고 뭐 자기 존재에 대한 배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이제 상대가 대체로 제가 보면, 경험상 보면 그 바람난 상대가 자기 본부인보다 더 나은 케이스는 별로 없더라고요. 예,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너무 떨어진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정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점을 못 알아준 남편의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또 그동안 나의 관리에 좀 소홀한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좀 해보시면 좋겠죠. 그리고 그런 일이 있으면 어쨌든 그 외도 관계를 좀 정리를 하고 같이 산다면, 그리고 남편한테 좀 뭔가 받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 아내든 남편이든 가해자로부터 뭘 받으시는 게 좋죠. 그건 돈이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좀 큰 돈을 받는 거예요. 큰 돈. 혹은 아주 큰 선물, 해외여행 같은 거. 이런 거 선물을 받으면서 뭔가 좀 보상을 받으면 조금 덜 억울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집 명의를 받는 거죠. 네. 그래야 다시는 안 하겠죠. 네, 그런 어떤 보상을 좀 치르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런 보상을 받으면 나한테도 좀 뭔가 할 말이 좀 생기죠. 그래, 그래도 그 잘못했다고 하고 나한테 이 정도까지 하니까 좀 용서해 주자. 그리고 그 바람을 핀 사람들은 그 아내의 의심이 완전히 잦아들 때까지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아내가 질문할 때 답해줘야 되고, 그거는 나의 업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아까 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남자가 유혹을 받고 있고 흔들릴까봐 겁나고 그랬던 여자에게 그 남자가 할 수 있었던 거는 핸드폰 늘 오픈해 놓는 거였어요. 언제라도 볼 수 있게. 그래서 의구심이 생기지 않게. 그러니까 여자가 천천히 치유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안 보게 됐어요. 그런 것처럼 왜 뭔가 이렇게 의심을 살 만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그걸 풀어줘야 해요. 근데 여기서 조금 해야 될 얘기는, 너무 의심을 병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좀 치료를 받아야지만, 사실 치료가 잘 안 되지만 의부증, 위처증 있으면 그건 병이니까 치료가 안 되면 헤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너무 힘들게 하니까. 그럴 때 좀 생각해 봐야 되죠. 내가 너무 왜 사소한 것에 이 사람 너무 의심하고 우리 관계를 믿지 못하는 거죠. 그게 이제 애착의 문제도 좀 있는데, 그런 경우 좀 생각해 봐야 되고, 그리고 또 그 반대편 파트너도 내가 이 사람이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있나. 내가 자꾸 왜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면 이 사람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도 좀 돌아봐야 되죠. 그래서 외도라는 게 꼭 그런 외도의 어떤 신호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고, 그것이 둘의 관계를 좀 되돌아보고 돈독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전부 나쁜 건 없죠. 예비 신혼부부들이 후회 없는 결혼을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요, 사실은 가치관이 좀 맞아야 돼요. 이혼하는 이유 제일 많은 게 성격 차이라고 하지만, 성격이 달라서 못 살진 않아요. 성격이 달라서 재밌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성격이 같아서 지루하다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하기 때문에 성격이 같다고 해서 100% 똑같은 사람들은 없잖아요. 성격은 다른 게 재밌죠. 그런데 문제는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생각이 다르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좀 써야 되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돈을 막 모으기만 해야 되면 둘 다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게. 그런가 하면 직장에 대한 가치관, 일에 대한 가치관, 인생에 대한 가치관, 혹은 결혼에 대한 가치관, 또 아이에 대한 가치관, 이런 것도 좀 맞춰보셔야 되죠. 그래서 특히 이제 육아 같은 거 할 때 어떤 남자는 왜 요즘 남자들이야, 젊은 남자들이야 다 도와주지만 어쨌든 아기를 돌보는 건 부인의 역할이다. 막 이렇게 아내의 역할이다라고 생각하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일이나 직장은 그냥 경제적인 건 때문에 다니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성취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만나면 이 경제적인 것 때문에 일을 갖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왜 굉장히 작은 월급을 갖고 이 여자가 나가는 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거 가지고 싸우게 되죠. 내가 돈을 이렇게 버는데 네가 왜 나가냐, 이러면서 싸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돈에 대한 가치관이든지 굉장히 많은 인생의 그런 왜 생각하는 가치들에 대해서 결혼하기 전에 꼭 얘기를 해보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가치관이 다르면 헤어져요. 정말 가치관이 다르면. 그렇기 때문에 좀 그렇게 알아보시는 게 좋겠고, 결혼하기 전에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서로의 상처에 대해서도 좀 물어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냥 둘이 그렇게 좋은 호감이 있을 때 얘기해 보는 거죠. 어떤 지점에서 좀 많이 넘어지는 것 같아? 어떤 말을 들으면 제일 기분이 나빠? 뭐 이런 얘기 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은 안 건드리는 게 좋으니까 그런 점을 좀 이렇게 둘이 좋아할 때 들어두면 그걸 약점으로 이용하지 않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의 약점이 그게 있다면 이렇게 싸울 때도 좀 돌아갈 수 있고 뭐 이런 방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가 약한 점에 대해서도 좀 드러내고 얘기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경제적인 것에 대한 얘기도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데 전액을 다 서로 주고받는 것보다는 생활비를 각자 내고 그리고 각자의 통장을 유지를 하고 그리고 목돈 쓸 일이 생기면 또 각자 얼마씩 내는 걸로 이렇게 해서 유지를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사실 근데 집 같은 것도 왜 집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해갖고 그 집의 명의를 정할 때는 반반 하면 되는데 한 사람이 너무 많이 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사실 반반해 주기가 좀 억울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뭐 처음에는 어쨌든 요즘 뭐 헤어지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처음에 자기가 기여도가 없으면 반반하자라는 거 좀 억울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경우에 맞춰서 하고 두 번째 집부터는 명의를 좀 반반씩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생활비도 뭐 한 300만 원 정도 든다 그러면 각자의 월급에서 150만 원씩 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게 있어야 내 통장이 있어야 좀 기운이 있어요. 근데 전부 다 주면 좀 어렵죠. 그리고 생각해 보면 왜 회사에서 받는 월급이 내가 왜 일한 가치, 나의 가치거든요. 근데 그게 전부 아내 통장으로 꽂힌다거나 이렇게 되면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남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 뭐라 그럴까 의욕도 없어지고 그리고 용돈 막 타서 써야 되고 그러면 너무 재미없어지죠. 그래서 저는 반반씩 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반반이라는 것도 수입이 맞을 때 반반이에요. 한 사람은 100만 원밖에 못 벌고 한 사람 400만 원 버는데 반반씩 내자는 건 좀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율을 맞춰서 내면 좋겠죠. 대한민국의 섹스리스 부부가 50%를 넘는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2021년에 연대 그 염유식 교수님이라고 사회학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서울 시내에 사는 성인들 성생활 실태를 조사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한국의 섹스리스 비율이 36%라고 나온 적이 있어요. 그 한 36%의 성인들은 1년에 한 번도 섹스를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고 이제 거기에서 조금 더 나가서 20대 남자와 여자 그리고 60대 여자가 43%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은 글쎄 50%는 아니었으면 하네요. 근데 모르겠어요. 주변에 보면 결혼한 지 조금 된 부부들은 안 한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갖고 그럴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근데 이제 섹스리스의 기준은 한 달에 한 번도 안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1년에 한 번도 안 한 사람들을 본 거지만 섹스가 없어진 사람들이죠. 섹스는 없어지면 다시 또 오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 오래된 커플한테는. 그래서 없어지기 전에 잘 조심하셔야 되죠. 남성의 외도 시작이 섹스리스라는 것이 사실인가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근데 뭐 많은 부분 영향은 있겠죠? 내가 성적으로 긴장이 쌓이고 사랑을 나누고 싶고 이런데 파트너가 안 하면 무조건 싫다고 그러고 막 그러면 바깥에 가능성 있는 사람하고 하게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전적으로 바람 피우는 이유가 그렇다는 아니에요. 부부관계 잘 하면서도 바람 피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고 여자들도 이제 우울증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외로움 같은 거겠죠. 정서적인 허기. 그래서 나를 안 봐주고 그리고 쓸쓸하고 성적 긴장 쌓이고 뭐 이러면 좀 더 많겠지만 예전하고 조금 달라진 거는 예전에는 뭐 남자는 그냥 뭐 외모, 여자는 능력 막 이렇게 얘기할 때는 여자들의 외도의 원인이 거의 정서적인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사실은 요즘은 좀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하는 게 요즘은 여자들도 경험이 많아요. 우리 때는 여자들은 결혼할 때까지 경험 없는 여자들이 태반이었어요. 혼전수결을 지킬 수 있었다는 거죠. 그때는 대학 졸업하고 바로 결혼하는 여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또 고등학교 졸업하고 결혼하는 사람도 많고 그랬기 때문에 금욕의 기간이 길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한 몇 살쯤 결혼하나요? 34?
둘, 셋, 뭐 넷 이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욕 기간이 거의 10년이 넘는 거예요. 만약에 섹스를 안 한다면 그 기간 동안. 근데 우리는 왜 남자와 여자가 만날 기회는 좀 더 많아지고 그리고 섹스에 대해서 좀 경계는 낮아지고 이랬기 때문에 여자들도 경험이 많고 파트너가 좀 더 많이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을 구분하는 능력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적인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서 외도한다라는 게 여자들 조금 많아졌을 것 같아요. 남자랑 여자랑 외도하는 이유는 거의 비슷하겠죠. 그냥 뭐 재미로 할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 좀 외롭고 쓸쓸하고 뭔가 마음을 나누고 싶고 이럴 때 하는 경우가 많을 거고 그거는 남자보단 여자들이 좀 더 많을 것 같긴 하네요. 성 전문가가 분석한 성관계 없는 부부의 결말은 무엇인가요? 모르겠어요. 그 두 분이 가치관이 어떠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가치관이 뭐 사랑 뭐 이런 게 아니고 안정감 이런 거라면 경제 공동체로 계속 살 수 있겠죠. 그렇죠? 섹스가 없어져도 우리는 뭐 돈이 있고 쇼윈도우 부부처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섹스만 없고 그냥 대화는 나누고 하니까 경제 공동체로 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좀 그런 게 정서적인 외로움 같은 게 느껴지고 그것을 좀 크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면 아무래도 서먹서먹해지고 그러면서 남처럼 되고 그리고 그게 너무 힘들고 이러다 보면 외도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혹은 이혼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사는 게 정말 행복일까? 행복의 기준을 어디에다 두느냐? 결혼의 기준, 안정된 결혼은 뭐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섹스가 있든 없든 살 수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겠죠. 이혼 생각이 없으면서 외도를 지속하는 사람은 어떤 유형인가요? 대체로 남자들이 그러지 않나요? 여자들은 외도하면 거의 헤어지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예전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자들은 헤어져도 잃을 게 별로 없어서 유부녀일 때 외도를 하게 되면 이혼하겠다고 얘기를 한다. 그랬는데 요즘은 여자들도 잃을 게 많잖아요.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요즘 명의도 같이 있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왜 유책 배우자가 되면 잃을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이제 남자들이 많이 그렇죠. 그냥 어장관리하듯이 붙여놓고 그리고 그렇게 이혼할 생각은 없지만 그냥 재미를 느끼는 거죠. 신선함. 그리고 뭐 뭔가 좀 정서적인 허기를 많이 느끼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은 대체제를 자꾸자꾸 고를 수 있죠. 자기 아내가 대체제가 안 되면 계속 그런 대체제를 만들 수 있고 또 여태까지는 용인을 했던 사회고 근데 이제 앞으로 점점 힘들어지겠죠. 외도를 해도 이혼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지 않아요? 가정을 유지하고 싶어 하지. 그냥 왜냐하면 그 관계에는 왜 아이들도 있고 또 사회적인 평판도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굳이 이혼까지 가고 싶지는 않지만 또 그 외도를 하다 보면 그 어떤 도덕적인 경계가 낮아져서 자꾸 습관처럼 하게 되고 또 이게 걸렸는데도 그냥 넘어간다거나 혹은 안 걸리는 경우에는 더 점점 되겠죠. 근데 그 예전에는 그런 상담 참 많았어요. 유부남을 사랑하는 아가씨들이죠. 이 젊은 여성들이 이 남자가 이혼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니까. 그리고 그 여자들이 하는 얘기는 다 똑같아요. 그 부인이 악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너무 불쌍하게 살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가 이혼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 남자가 잡혀 있는 거지 이 남자는 꼭 이혼해서 자기랑 살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한 80% 이혼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유부남을 사랑하는 젊은 여성이 계신다면 내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의 그림자로 사는 거 쉽지 않아요. 그리고 빨리 더 건강한 관계로 나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이게 나이 든 사람들하고 좀 달라요. 나이 든 사람들끼리도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좀 오픈 메리지 같은 형식으로 왜 이 아내가 있는데 아내랑 이혼할 생각은 없어요. 근데 섹스도 없고 뭐 사랑도 없고 근데 그냥 안정감 때문에 살거나 의리 때문에 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그냥 바깥에 있는 여자친구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서로 같이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또 뭐 헤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거는 내가 감당할 수 있나의 문제일 것 같아요. 근데 젊은 여성들이 그러는 건 너무 좀 안쓰러워요. 그거는 잘 몰라서 그러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 앞으로 살아야 될 인생 더 길고 경험도 많이 못 해봤는데 좀 너무 나를 소비하는 그런 관계에 나를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육체적 바람, 정서적 바람 중 어떤 것이 더 최악일까요? 둘 다 문제죠. 육체적인 거는 더 안 잊혀질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감각은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랑 키스했던 그 기억,
그 여자 몸을 만졌던 기억, 그 여자랑 섹스했던 기억은 다 남아있을 건데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한 거는 그런 경험은 없잖아요. 물론 뭐 더 많은 상상을 했을 수는 있지만 근데 그 몸은 우리들의 정신하고 이렇게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몸이 건강한 마음하고 이어져 있는 것처럼 그 몸이 갔던 그런 외도는 더 힘들 것 같아요. 기억이 더 많이 남을 것 같고 상처도 더 깊겠죠. 근데 사실 정서적인 외도라는 것도 근데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좋아하면 만지고 싶고 손도 대고 싶고 뽀뽀도 하고 싶고 이런 건데 그렇게 왜 정서적으로만 좋아했다라는 게 저는 가능하지 않을 것 같고 일단 이거는 경험이 없는 사람들 할 수 있어요. 근데 성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은 저는 정서적인 사랑만 했다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왜냐하면 이 몸이 주는 위안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서적인 것만으로 만족을 못 할 거예요. 그래서 정서적인 외도만 했다는 사실은 굉장히 드물 거라고 생각하고 바람, 술, 도박을 끊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중독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외도 중독, 술 중독, 무슨 마약 중독?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중독이라고 얘기하는 건 6개월 동안 그런 증상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6개월 이상. 그리고 그것이 나의 어떤 일상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요. 그럼 그걸 중독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사실은 그런 물질 중독, 술이나 마약 같은 거는 그게 없어지면 돼요. 근데 섹스 중독, 사랑 중독은 그걸 없앨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는 사랑도 원하고 섹스도 원하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섹스 중독에서도 정말 바람직한 치유는 내가 하고 싶은 사람과 섹스를 하는 것일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만족을 느끼는 걸 텐데 그거 구별이 굉장히 어렵죠. 술하고 담배는 안 하면 되는데 사람을 만나면서 조절한다는 게 더 어렵죠. 그래서 외도 같은 경우도 외도를 자꾸 하는 사람들은 그 외도가 주는 나의 어떤 자존감을 높여주는 단맛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 마약을 할 때 내가 좋은 것처럼 술이 나를 왜 현실을 잊게 하는 뭐 그런 것도 있는 것처럼 바람이 나의 현실을 잊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바람을 피우는 그 동안의 그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를 굉장히 행복하게 하거든요. 스릴도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벗어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습관이 되면. 부모님이 좀 바람을 많이 피우시고 그런 사람들이 좀 쉽게 그 경계를 넘어가죠. 아무래도 보고 들은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30대와 60대가 본능적으로 바람을 피우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똑같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60대라고 하면 아마도 내가 원하는데 파트너가 거부하는 경우에 그럴 때 좀 피우지 않을까요? 그리고 왜 참아온 거지. 한 몇십 년 동안 정말 자식을 위해서 참아오고 나의 어떤 삶을 뒷전으로 놓고 이 파트너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살아왔는데 그때 굉장히 그런 내가 원했던 사람을 만나면 흔들릴 수 있겠죠. 근데 30대든 60대든 바람이 나는 건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배우자가 이성으로 안 보이는 중년 부부를 위한 팁이 있을까요? 배우자가 이성으로 안 보일 수 있죠. 왜냐하면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매혹을 줄이는 내가 누구한테 어트랙션 되는 그런 걸 줄이는 거는 그 익숙함이거든요. 사랑은 신선할 때 상대가 막 신비감도 느껴지고 모르는 부분도 있고 이럴 때 막 알고 싶고 막 탐구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 많이 아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우리의 오해예요. 그래서 어제 사람인 경우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오늘 지금 제가 피디님하고 이런 얘기를 나누지만 이런 얘기를 나누고 돌아가면서 나는 또 다른 사람일 거고 피디님도 또 다른 사람일 거란 말이에요. 어제 생각했던 것과 좀 달라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은 없는데 우리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좀 현실적으로는 상대한테 좀 이성으로 보였으면 좋겠어요.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너무 안 하거든요. 그래갖고 사실 누구한테 제일 매력적으로 보여야 되냐면 내 파트너거든요. 근데 우리가 나갈 때는 막 꽃단장하고 예쁘게 옷을 입고 나가는데 집에서는 대충 입고 있고 그런 것들. 그리고 이렇게 뭐 밥 먹는 거라든지 뭐 할 때 그런 행동에서 왜 이렇게 별로 조심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어떤 이성적인 매력을 막 깨는 거죠. 그리고 뭐 대충 잠옷 입고 돌아다니고 뭐 이게 친밀감의 표시일 수 있지만 사실 성적인 어떤 그런 매력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죠. 그리고 뭐 특히 막 트렁크 팬티 바람으로 막 다니고 방귀 뀌고 혹은 뭐 화장실에서 입 닦고 있는데 막 들어가서 막 화장실 볼일 보고 이런 어떤 이 뭐랄까 선을 넘는
좀 이성으로서 좀 지켜주면 좋을 그런 에티켓을 넘는 일들이 많아지면 관심이 점점 덜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또 결혼해 갖고 살다 보면 꼭 그런 이성으로서의 어떤 그런 매력보다 더 중요해지는 게 책임이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돈 벌어오는 거, 또 아이들하고 놀아주는 육아나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런 데서 이제 거기에 몰입하다 보면 상대를 자꾸 뒷전에 앉히게 되고 그러는데, 생각해 보실 거는 평생 내가 같이 갈 사람은 바로 내 파트너예요. 여러분의 아이들이 정말 금쪽같이 귀하지만 그 아이들은 여러분한테 손님이에요. 얘네들이 10대만 되면 여러분들은 이미 마음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로서 우리가 결혼해서 할 일은 걔네들을 훌륭한 어른으로 키워서 내보내는 일이지만,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파트너와 살아야 될 세월이 훨씬 더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도 파트너를 뒷자리에다 앉히면 안 돼요. 그래서 나랑 계속 살아가야 될 사람이 그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녀라는 걸 잊지 말고 의리로만 살지 마시고 좀 이렇게 매력을 풍길 수 있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슬이 좋은 부분은 그냥 지루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되게 예뻐 보일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또 용서가 되고 또 괜히 툭툭 장난도 치게 되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표현할 때 그때 왜 좀 더 생동생동한 그런 사랑도 생기지 않을까 확인하는 그 순간순간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구독자님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결혼에 대한 얘기를 좀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사실은 결혼 안 하고 파트너로 사는 경우도 좀 많아요. 동거도 굉장히 좀 좋은 삶에 대한 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이제 그렇게 같이 살 때 상대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어떤 약간의 책임감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서로 같이 가져야 될 책임감. 그리고 이제 정말 그 옆에 있는 분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그분이 내가 정말 이렇게 살기 힘든 매일매일이 전쟁인 이 세상을 살 때 내 편이 돼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하면 늘 같이 있고 싶잖아요. 그리고 모든 걸 같이 해왔어요. 우리는 해왔는데 죽을 때는 사실 같이 갈 수 없어요. 배웅도 못해요. 그냥 바라볼 뿐이죠. 근데 내가 죽는 순간에 나 혼자 죽지 않고 누군가가 내 손을 잡고 혹은 나의 얼굴을 쓰다듬으면서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너무 좋았다고, 당신 사랑했다고, 당신이 나를 사랑해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사실 죽는다는 건 참 두렵잖아요. 무슨 일인지 모르니까. 근데 그때 조금 마음 편안해져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할 수 있다면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고, 나 죽을 때 데리러 오라고, 나는 조금 더 놀다 갈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결혼의 의미, 사랑의 의미는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살고 있는 어떤 의미, 뭐 이런 것이 굉장히 중하다는 느낌, 그리고 뭔가 역할을 다 했다는 느낌, 그리고 한 사람, 나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의 성장에도 뭔가 기여를 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서 살아가고 만들어가는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